오늘은 부자들 사이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가난을 부르는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뭐 부자 되려면 펑펑 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하겠지. 맞습니다. 단순히 적게 쓰세요, 저축하세요와 같은 말은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워 피부에 확 와닿는 도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이나 절약하기가 아닌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10년간 인터뷰한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가난을 부르는 습관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냉동고에 아이스팩을 계속 쌓아둔다. 아이스팩을 쌓아두는 사람은 보통 물건을 아까워하거나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아이스팩을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도시락을 싸거나 남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아이스팩이 당분간 쓸 만큼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상은 여분임을 알면서도 원체 아까워하는 성격이라 버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의 종이 봉투를 모으는 사람도 많다. 고급 종이 봉투는 디자인도 멋지고 소재도 튼튼해서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모아두면 외출할 때 보조 가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재사용할 수도 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바구니처럼 쓴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지 대량으로 쌓아둘 필요는 없다. 당장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쌓아두는 행동과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행동은 이어져 있다. 쓸데없는 물건을 자주 사는 행동과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며 아이스팩이나 종이봉투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행동은 언뜻 반대되는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일상생활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2가지 행동은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해픈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공통된 경향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그릇을 파악하고 자신의 그릇에 맞게 비울 줄도 알고 채울 줄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한다. 당신의 방은 깔끔한 편인가? 방의 상태를 보면 그 주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방이 지저분한 사람은 연봉이 적다. 한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방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방문 결과 그들의 방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물을 내버려 두거나 빨래,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내 방도 과거에 이런 상태였다. 바빠서 정리할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깨끗이 정리하면 된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넓은 저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간 여유와 큰 상관이 없다. 그러던 내가 집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고령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아무리 정리해도 물건이 끝없이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 보관할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었다. 어머니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이사를 하면서 나는 이때다 싶어 물건들을 처분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 쓰는 식기가 주방 서랍 하나 정도로 줄었다. 옷도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과감히 처분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 때때로 바자회를 여는 교회가 있어 그곳에 기증했다. 문구, 식기, 손수건, 가방, 구두까지 전부 다 정리했다. 취미가 해외여행이라 기념으로 사들인 소품과 장식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들도 모조리 바자회에 내놓았다. 물론 기증이라서 돈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 유용하게 쓸 거라 생각하니 아깝기는커녕 무척 개운했다. 대청소 후 나는 돈 쓰는 법이 확 달라졌다. 모처럼 정리한 집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도 그림 엽서를 절대 사지 않는다.
이삿짐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림 엽서가 다발로 나왔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소소한 선물만 사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만 산다. 보통 먹으면 사라지는 간식 종류다. 이처럼 집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돈 쓰는 법이 달라진다. 내 경험상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면 상상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부자는 비움이 있어야 곧 채움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다. 세 번째, 투명 비닐 우산을 집안에 3개 이상 둔다. 요즘 기후가 달라졌다. 억수 같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가 하면 1시간도 되지 않아 날이 맑게 개고 난다.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마주하면 누구나 근처 편의점에서 3,000원쯤 하는 투명한 비닐 우산을 사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문제는 그 비닐 우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한 번 쓰고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냥 집에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를 만나면 또다시 비닐 우산을 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집에는 비닐 우산이 넘쳐날 것이다. 하루는 어떤 작가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저자는 것엔 비를 뚫고 약속 시각 전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비닐 우산이 들려 있었다. 1시간쯤 지나 회의를 끝내고 보니 나름 말끔히 개어 있었다. 작가는 비닐 우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주인에게 다가갔다. 이거 다른 손님이 비 올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의 말에 카페 주인은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웃으며 그 우산을 받아주었다. 그곳은 작가의 단골 카페도 아니었다. 서로 거리상 편리한 장소로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 나는 속으로 부자는 이런 일까지 산뜻하게 처리하는구나 싶었다. 그날 나는 정말 큰 교훈을 얻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주변에 두지 말자. 단, 물건을 버릴 때에도 그것이 끝까지 살아 숨 쉬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품을 단련하다 보면 점점 부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나도 그때부터 집에 비닐 우산이 3개 이상 모이면 단골 음식점에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쓸모없이 쌓인 물건이 오히려 마음의 빈곤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바로 우산을 나눠보는 것도 부자가 되는 작은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번째, 지갑에 지폐를 아무렇게 넣는다. 당신은 지갑에 지폐를 어떤 식으로 넣는가? 이것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다. 지폐 방향이 뒤섞이지 않게 한다. 부자는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는다. 금액에 상관없이 초상화의 머리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지 않는다.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돈을 그대로 지갑에 넣으면 지폐의 방향이 뒤죽박죽일 것이다. 일정한 매수마다 지폐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부자는 돈을 인출하자마자 대충 훑어보고 재빨리 방향을 맞춘 뒤 지갑에 넣는다. 가게에서 잔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갑에 넣기 전에 대충 보고 정리한다. 이런 일이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1에서 2초 정도다. 그렇게만 해도 지갑 속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어 돈을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지폐 방향에 관해서는 초상화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사람을 물구나무 세우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머리를 위로 두는 편이다. 그걸 보고 어떤 부자가 그렇게 하면 서 있는 자세라서 돈이 나가기 쉬워. 머리를 밑으로 해야지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반대로 나는 위를 보게 정리해. 왜냐면 지폐의 초상화가 물구나무를 서면 돈의 에너지가 가라앉아서 돈이 잘 안 모일 것 같거든 이라고 했다. 즉, 정답은 없으니 스스로 판단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금액별로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쪽부터 큰 금액 순서대로 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넣는 사람도 있다.
지폐의 방향이나 금액의 순서는 스스로 정해서 깔끔히 정리하자. 지폐의 관리 상태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 민감함이야말로 돈을 조심스럽게 아껴 쓰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내가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집에 오자마자 지갑에 지폐 칸을 비운다. 영수증도 다 꺼내 보관할 것은 다른 칸에 넣는다. 불필요한 것은 하루 단위로 스테이플러로 철의 다른 케이스에 넣는다. 참고로 나는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이 케이스를 확인하여 영수증을 대부분 버린다. 동전 칸도 비워서 자잘한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가끔은 물티슈로 안쪽을 쓱쓱 닦고 외부도 천등으로 가볍게 닦는다. 한참 지나 청소했을 때 천에때가 묻어 나오는 것을 보면 지갑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갑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지폐를 깨끗이 펴서 다시 넣는다. 돈도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5번째, 카톡이나 문자에 1분 이내로 답변한다. 전철을 타든 카페에 가든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푹 빠져 있다. 현재 세계 5억 명 이상이 라인을 사용한다. 짧은 한두 마디로 소통이 진행되는 속도감도 좋고 무엇보다 무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인 만큼 모바일 메신저 의존증에 빠진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지 신경이 쓰여서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언제 읽는지 신경 쓰여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도 있다. 와 있는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할까봐 업무 중에도 힐끔힐끔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도 많다. 모바일 메신저는 통화나 문자처럼 소통 수단에 불과하다. 즉, 용무가 있을 때 쓰는 도구다. 만약 안녕, 이나모에와 같이. 의미 없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줄곧 보내고 있다면 의존증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의존증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남이 무언가 권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셋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상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좀처럼 관철하지 못한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멋대로 행동한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여서 돈이 의미 없이 줄줄 흘러나간다. 얼핏 봐서는 아무 관련이 없을 듯하지만 모바일 메신저 의존증과 소비 생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6번째,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천박하다고 생각한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품위 없고 천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예술가나 문필가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돈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관심사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의 관심사다. 돈 이야기를 입 밖에 내면 비난받기 쉬우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왜 돈 이야기를 더럽고 천박하게 여길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 역시 프리랜서로 원고 편집이나 집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번엔 원고료가 얼마인가요? 라고 묻기가 껄끄럽다. 하지만 원고료를 모르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때로는 상대편이 보수를 먼저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선뜻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태도가 불량하다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다. 그 때문인지 최근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작가나 화가, 평론가들도 매니저를 채용한다. 사무실에 소속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섭 전문가를 내세우면 내 조건을 먼저 제시하기 쉽고 금액 조정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 이야기는 결코 천박하지 않다.
오히려 보수야말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다. 돈 이야기는 당당히 해야 더 자연스럽다. 또한 적절한 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돈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피하려는 습관이 평소 생활에도 배어 있다. 특히 아이에게는 더더욱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관심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비싼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달라고 조르다가도 학교에서 내일 행사가 있으니 5,000원을 준비해 오라는 것을 듣고 엄마, 돈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걱정하는 모습에서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모처럼 돈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며 꾸짖는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남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잠재적 심리가 싹 트는지도 모른다. 살아가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내 친구는 외동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돈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저학년일 때는 매월 큰 동그라미 안에 아버지의 월급을 표시하고 그 안에 주택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전기료와 가스 요금 등 필요한 경비를 색칠한 다음 남은 돈으로 가족 3명이 매일 밥을 먹거나 옷을 산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대략적인 가정 경제 시스템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자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싹텄다고 한다.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심정은 잘 안다. 하지만 결국 성인이 되면 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가족이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자가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은 돈은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건 어렵겠지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부자의 위치로 가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단순한 저축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잡을 줄 알며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통장에 얼마나 돈이 쌓였는지보다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젊음이 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한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당장 부자가 되는 마법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을 읽고